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도 금전 문제에 집중된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이 소홀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석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피의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빠르면 오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 측은 절차적 위법이고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두 번째 날, 조작과 풍자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최근 5년 동안 결혼식과 장인상, 출판기념회 두 번을 치르면서 6억의 수입이 있었던 것인데 단기간에 6억을 받아서 이 돈을 몰래 쌓아두고 쓴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진우 의원은 조작이 아니라 풍자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또 다른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프레임 논쟁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정책 검증은 더 깊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쟁여놓다가 쟁점이 또 됐네요. 제가 국어사 사전을 찾아보니까 쟁이다가 표준어 원형이고요. 쟁여 혹은 쟁여두다 활용형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띄운 저 화면은 오픈 사전이거든요. 네이버의 오픈 사전. 오픈 사전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네이버의 오픈 사전이고,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쟁이다는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두다가 표준어입니다. 뜻이요. 워낙 쟁점이 됐길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여놓다는 옆에 오픈 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가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둘째 날 소회를 묻자, 이 시각은 청문회가 정회인 상황입니다. 자, 청문회 소회를 묻자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을 했고요. 표적 사정, 정치 검찰을 언급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습니다.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제2 논두렁 시계 표적 사정 어떤 취지라고 판단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틀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까지 해야 되나라는 회의론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김민석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자금 문제, 그것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지출 내역들이 어제 새로운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증빙이 되냐 안 되냐의 공방만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쟁여놓다, 쟁의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아 정말 김민석 후보가 집에 장롱에 6억 원을 쌓아놓고서는 신고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으로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면은 명확하게 소명하고 간다라는 면에서의 제2 논두렁 시계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대한 제출, 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비단 그런 상황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예전에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로 돌아갔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문회 열고 40분 만에 정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때도 뭐 계좌 내역이나 입출굴 내역, 이런 납세나 부동산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개인정보 미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이제는 반복되는 거 아니냐.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소명을 했을 때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오히려 제출했을 때 그 자료를 갖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마치 후보자가 아닌 피의자나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청문회가 왔으면 정말 청문회 그런 국민들이 봤을 때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졌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틀째의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확실한 거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돈 문제에 대해서 돈 거래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는 빌렸는데 빌려준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갚으라고 종용하거나 그런 건 없고 심지어 후원금을 더 내는 경우까지 있는 거고 문제가 등장하는 인물이 저번에 문제가 됐던 강모 씨가 새롭게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에 계속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사실상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자를 해봤고 정치권에서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조간의 사설들이 여러 비판을 했는데 과연 이틀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까지 나온 과정 속에서 본인은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명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 참고인이나 증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도리어 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난 피해자다. 심지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본인의 상황이 궁핍하게 되면 진영 논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 저를 믿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쪽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나는 탄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청문위원회라는 사람은 사실상 공안 검사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에 대한 여러 사안들이 오늘도 등장을 했고 자신의 청문회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8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소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놓고라고 하는 문구를 표현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면 저는 검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놓고란 말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럼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할 거냐 문제가 또 나서지 않습니까? 입증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자백이라고 이야기할 거냐. 후보자님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 제출 연동이라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예, 역시나 쟁여놓다가 쟁점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쟁이다의 활용형이 쟁여놓다일 것으로 보이는데 뜻은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두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자, 성치훈 의원님, 예. 방금 본 장면을 포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요? 일단 주진우 의원 청문회는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긴 한데 주진우 의원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공직자는 365일 임기 내내 검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런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프라이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인에게 프라이버시가 있나요? 그리고 그 본인과 관련된 뭐 병역과 관련된 것들 다 나와 있고 공개되어 있는 건데 무슨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본인에 대한 그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6억 마치 국민들이 느낄 때 6억이라는 현금을 정말 장롱에 쌓아둔 것처럼 우리가 국어사전 뭐 이렇게 뜻 찾아볼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만들고자 했던 프레임은 뭔가 6억이라는 현금을 아주 부정한 돈을 장롱 속에 쟁여놓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썼다. 이 프레임을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은 추징금 갚는데 다 썼다. 추징금이 7억 2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동안 썼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나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이 주진우 의원의 그런 그 레토릭에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출판기념회 문화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판기념회 가면은 그 투명한 아크릴 통에다가 거기다가 그 다들 봉투를 넣습니다. 그거 이름을 적지도 않습니다. 그거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그 금액 총액만 알고 있고 그 총액을 밝혔잖아요. 총액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세세한 뭐 내역을 밝히라는 건가요? 내역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출판기념회를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 한 명이라도 내역 공개할 수 있는 사람, 내역을 정리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축의금, 조의금도 마찬가지죠. 축의금, 조의금에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정치인에게 그 기부를 축의금을 내고 조의금을 낸 사람들의 그 신상명세 어떻게 다 공개합니까? 그것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장모로부터 장인으로 받았다는 생활비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죠. 다행히도 뭔가 다 계좌로 받았고 카드값이 나올 때마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건 계좌에 다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그 2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만 한다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8억 원의 공백 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이 있다면 전 더 해명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청문위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은 본인의 재산과 병역을 모두 선거 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를 통해서 주진우 의원은 해운대에서 선택을 받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희정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청문회가 무자격, 무자료 청문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본인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소득보다 많은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확한 설명을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본인의 말보다 더 신빙성 있는 증인 참고인의 말을 빌리거나 또는 공신력 있는 공문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의무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용처가 소득보다 많은 진출의 용처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연료라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축의금, 부의금이라 그랬고 그리고 후에는 출판 기념회라 그랬고 마지막에는 처가 지원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건 마치 약간의 세금 문제가 있고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땜질식으로 자꾸 해명을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공문서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공문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봤을 때 돈 문제가 다른 후보자들도 거론이 됐는데 입출금 내역을 계좌를 공개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데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뭐 아까 꼬인다고 얘기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한 수입의 내역은 추가된 것입니다. 본인도 몰랐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것이다.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8억인지 아니면은 유학 자금은 빼고 6억에 대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집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던 배우자가 처갓집에 그렇게 200~300씩 매달 이렇게 조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첫날 소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증빙을 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그럼 어디까지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당연히 후보자가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입출금 계좌 내역이나 아니면 납세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야 될까 당연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개인정보 동의 안 했고요. 납세 그리고 계좌이체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전혀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한테만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는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처럼 지난 4년간 뭐 정관예우로 19억을 받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채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뭐 증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털어대는 것이 본인도 이제 털릴 만큼 털렸다. 그리고 소명할 만큼 소명했다라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우선적으로 그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한 2억 원 쪽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그 관련된 의혹을 했을 때 처음에 아들 관련해서 본인은 아빠 찬스 의혹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늦게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장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 8억 원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갈 때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항상 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모든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뭔가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관련된 일부 보도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장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본인은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인사청문 위원들한테 이제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납세 내역은 당연히 오는 건데 그 부분에 돈을 냈다, 세금을 냈다는 그 자료는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뒤늦게 장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 증여세 관련해서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의 어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여러 개 내는 가중에서 몇 가지가 빠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몰아붙인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는데 지금 모든 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딱 말을 하면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거래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날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꿔었던 사람들한테 빌린 사람한테 갚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 청문회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갚을 의지가 과연 있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일단 그 유학비 그 아빠 찬스 그거는 이제 전 부인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장모는 또 현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전 계좌 어떻게 이걸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좌 거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가 뭔가 꾸며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로부터 받은 이 생활비와 관련돼서는 뭔가 말을 바꿔가다가 뭐 갑자기 마지막에 나왔다.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장모의 그 지원금을 받았던 거를 생활비를 받았던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것만 증명만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뭔가 처음에는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하겠지만 처가에 손을 벌리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는 그때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마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5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한 월에 200, 300 정도 받았으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계속 받다가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내야지라고 판단을 하기 쉬웠을까요? 저는 그 타이밍은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그걸 다 나중에 2억 원을 다 5년 정도, 6년 정도 받고 나니까 이번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알았고, 그래서 최근에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납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걸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전부인, 현부인을 부르겠다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를 처음 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강모 씨잖아요. 후원회장, 오랜 후원회임. 강모 씨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허용을 했어요. 불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모 씨 말고 사적 책무 관계에 있는 4명을 다 부르지 않으면 5명, 그러니까 강모 씨까지 5명을 부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강모 씨를 안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모 씨를 불러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저는 강모 씨를 불러서 물어볼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원했던 프레임은 여당이, 민주당이 증인도 합의해주지 않았고 그냥 아마도 뭐 본회의 표결에서도 그냥 여당 독주로 그냥 통과시켰다. 이 독주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니까 증인 합의 안 해준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모 씨라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방관한 것, 저버린 것. 저는 국민의힘도 이 프레임을 짜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강모 씨는 어떤 분입니까? 후원 회장을 했고 석연치 않은 동거래 때문에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모 씨의 어떤 회사에 있던 그 감사분도 또 돈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강모 씨가 얘기했을 때 그분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무엇보다도 김민석 후보자를 두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여야가 다 원하는 사람을 부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가족 부분에 대해서 부르지 말자고 해서 가족도 아니고 전처도 부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강모 씨 포함해서 5명을 부르자는 거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총리 청문회에서 평균적으로 15명 정도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는데 5명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수적 다수에 의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지 않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5명, 그 나머지 그 강모 씨를 제외한 4명은 1,000만 원씩 빌려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증인인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분명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고 나중에 그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결국 인사청문회를 안 했으면 갚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요번에 받지만 재산이 아직 형성된 게 없습니다. 추징금 갚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원래 이 빚이라는 것은, 사적 채무라는 것은 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자만 준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진우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수십억 자산 가면서 왜 사적 채무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김민석 후보자가 뭔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적 채무자 1,000만 원씩 빌린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은 그 강모 씨를 부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2억에 대해 돈을 받았고 그걸 증여세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 직전에 저희 국민의힘 청문위원 쪽에 연락을 해보니 아직까지도 그 증여세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내시는 게 저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자료를 내고 있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부분, 저도 100%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헌법소장 같은 경우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의 가족이 힘들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자 가족의 운명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들이 청문회 증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족과 계속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한 명도 출연하지 못한다.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나쁜 선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도 발언한 것처럼 본인의 그런 정치 자금법 위반했을 때 그 조작한 검사까지도 증인으로 부르고 그 후원한 기업가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불발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인 협상이 안 됐을까? 그 과정을 보면 실제로 뭐 민주당만의 그런 과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특히 야당이 인사청문회는 꽃이죠. 그렇다면 전략을 제대로 짰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가족이라 하는 거 부를 수 뭐 검증 대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전 부인과 현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전 부인에게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편하게 연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전 부인에 대한 그런 증인 요구를 했었고 또 여러 자료 요구 보면은 지금 아들의 학교 성적표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청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역풍 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표결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표결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불발되면서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건데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무용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 아까 증여세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총리도 납세 증명 안 냈다니까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갈 것이냐도 같이 고민해볼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한 게 190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저희 야당에서 증거를 내라고 한 게 97건인데 그중에서 7건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유임이 한 거는 2건인데 그 2건은 본인이 재판을 받았을 때 사건 번호가 있고 사실상의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미 공적으로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일 때와 지금 야당일 때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보여줬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 요청 건수는요. 실제로 지금 청문위원들이 지금은 여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청 건수의 그 한덕수 총리와 지금의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김민석 후보도 이런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익, 그런 여러 가지 조의금, 축의금에서의 수익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그 공개를 했을 때 정말 인사청문회가 순리대로 소명이 되느냐 아니면 많은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는 야당을 포함한 의원들한테도 앞으로의 그런 데미지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의혹과 그에 대한 반박 그리고 자료 제출 문제, 증인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이틀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아니면 야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낙마 사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오늘 오전에 분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건만 있어도 사실은 검증에서 탈락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총리 후보자의 합법적인, 합리적인, 적절한 해명이 또 자료가 정빙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미 국민검증에 탈락해왔다. 청문 보고서를 합의해서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향후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야당이 참여하는 게 그래도 나은 겁니까? 아무래도 그 첫 번째 국무총리 인선이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훨씬 더 탄력을 받고 뭐 실력과 유능함으로써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텐데요. 한덕수 총리 때는 어땠나요? 당시에
합의로 채택이 됐었네요. 그럴 때 제 기억으로는 표결을 했었고 그때 인준되는 걸로 예.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총리였고 또 한덕수 총리의 그런 연륜 그런 부분을 사서 처음부터 발목 잡게 하지 말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야당으로서의 어느 정도 첫 번째는 허용을 해줬던 좀 아량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 채택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그런 보고서 불발이라고 하면 부담은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본인의 그런 야당에서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예. 그러면서 총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역량 그리고 야당을 더 존중하는 그런 경청하는 업무 이런 모습들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한덕수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 야당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통과됐죠. 왜 그렇습니까? 본회의는 그때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상황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과거, 돈 문제 이런 부분만 왜 질문을 하느냐. 정책적이고 실력, 유능함을 좀 검증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어제 조금 보면서 좀 뜨악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심지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20에서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가 어느 정도를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생각하면 국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부채가 많아지면 그거는 갚아야 될 돈인 건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48%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이 13조 원이 있었고 이번에 2차 추경이 만약에 통과돼서 이루어진다면 1280조 원에서 13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49%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건데 본인은 인식을 하는 게 그거의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쓸 때도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은행 빚이 이 정도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여행을 가겠다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겠다 할 때 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볼 때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빚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숫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퀴즈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서글펐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본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칭화대 관련해서 석사 논문이 나왔는데 41% 관련해서 이게 다 이른바 북봇했다는 거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아들, 자제분께서 냈던 게 어떤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대필, 이른바 이런 논문 관련해서 제대로 이런 표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절을 인정했다고요? 표절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41%가 이른바 북봇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용한 부분이요? 그렇죠. 북봇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표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쓸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훈련받지 못했다 이런 쪽으로 해명을 했는데 사실상 표절을 저는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논문과 관련돼서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표절에 대한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수치라면은 학위 반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칭화대 학위 자체가 가짜라고 이렇게 공세를 하다가 지금 출입국 기록도 내고 이러다가 이제 표절료를 갖고 나온 건데요. 표절료 부분 그 당시 이제 2007년 정도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논문에 대한 이런 표절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한 때가 2007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 기준 7대 기준을 내세울 때 표절과 관련해서는 2007년
2007년 이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주고 2007년 이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사 기준에서 걸러내겠다라는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칭화대 논문이 2010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이미 이 논란이 된 이후에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하신 거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시고 저는 학위 반납 정도까지도 하시는 걸 결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전까지 그 칭화대 학위와 관련된 과도한 공세를 했던 것들은 다 허위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로 칭화대가 그 논문 학위를 줬다 해놨고 공세를 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채무 관련돼서는 그런 수치 하나 뭐 물론 수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런 수치에 대해서 틀렸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정책적 질의를 통해서 자 수치가 잘 알고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가채무 이런 정도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든지 정책적 질의를 충분히 이어가면서 정말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김희정 의원이 한 그 질문한 이후에 그냥 역시나 숫자 모른다 이 얘기만 반복했지 정말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뭐 감세라든지 증세라든지 아니면 외교정책이라든지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에도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정말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 만한 리더인가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 위원들이 좀 더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두 번째 이슈를 짧게 다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출국 금지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려는 압박이 조여들어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조사에는 응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었는데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던 건 경찰의 조사이지 특검의 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장이 통할지 법원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이 지점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행위다라고 전직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청구인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따질 가치가 없을까요? 예, 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두 번의 소환 조사 요구가 있었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특검이 출발한 이후에 19일에 요구를 단명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제 체포영장 청구로서 빠르게 이제 수사를 가속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하고 한 것이 없다라는 위법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변론의 차원에서도 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남은 피의자로서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 예전처럼 경호처나 전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예우 이런 것들이 법불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 앞에서는 귀한 사람을 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누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것이 지금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초래한 전 대통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소환 요구를 한 적이 없어서 불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재판부가 얘기했던 게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특검이 검찰이 3번을 불렀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검찰과 특검은 수사 주체가 다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충분히
1차고 2차 하고 나서 3차도 되지 않았을 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그런 어떤 예우를 바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를 충분히 따져도 됐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특히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대통령 측의 어떤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설득력을 덜 하겠지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특검이 원했던 그런 빨리 가고자 했다가 도리어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수사나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지금 수사 이어서 지금 특검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탄핵 정국 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구속이 취소된 것,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판결 말고는 전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절차적 문제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에 뭐라고 했었죠?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 이거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특검입니다. 특검은 이제 명확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수사든 뭐든 거부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수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끌어는 전략이다. 어차피 특검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최대한 본인의 수사 횟수를 줄여서 본인의 뭔가 이런 그 증거 같은 것들을 최대한 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지연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빠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특검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법부락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공정성을 강조했는 점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충분히 수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보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특검이란 건 기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과 특검은 별도의 기관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를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도 절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명확한 앞으로 추후에서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한 뒤에 그때 불응했을 때는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한 번씩만 더 들어볼게요. 근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제200조 2에 규정이 돼 있는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나 안 할 것으로 우려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특검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차적 위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박지원 특검보가 그래서 기자들과 일물일답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개시하고 19일에도 출석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월 23일에 사건을 인계받고 나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적법 절차에 논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특검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신병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사해야 될 것들을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갖고 시간 끌기를 한다. 이거는 국민의 분노를 더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경찰에서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던 점이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뭐 형식 논리일 수는 있지만 여하튼 경찰은 3번 불렀지만 특검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절차적 어떤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못 믿었기 때문에 특검이란 것들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특검의
어떤 추천 과정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배제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됐고, 또 하나 이 특검에 대한 지명을 추천을 했는데 지명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6월 12일 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특검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검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된다면 하나하나 제대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건너뛰다 보면 그 결과에 됐을 때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최순실 특검 할 때도 야당 추천목의 특검으로 진행이 됐던 바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특검 발의하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했다면은 추천에 있어서의 그런 권한도 일부는 반영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계속 거부권 남발하다가 결국에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이렇게 특검이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패싱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차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아크로비스타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인신 구속이 돼서 수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건강한 보수로서 개편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딱 1분 남았습니다. 30초씩 드릴게요. 행여 법원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정을 발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특검이 바로 소환 조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 소환하면 바로 응하려고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 전국이 지나간 다음에 특검이 소환 조사를 요했는데 만약에 또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한 번만 거부해도 다시 체포영장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지연 전략을 위한 발언이었을 뿐인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오늘 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체포영장과 상관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당당히 임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논리에도 맞는 거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분열된 여론도 수습할 수 있고 국민의힘과 보수에게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당당히 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오늘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여러 차례 뵀는데 네. 이 자리에선 처음입니다. 오대영 라이브에 꼭 출연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바쁘신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 김성태 대표님과 우상호 두 분 전 원내대표가 아주 명불허전으로 보여주던 그 코너인데 그 자리에 대신 앉게 되어서 부담도 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새로운 짝꿍 좋습니다. 민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도 그래도 민당의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스피커로서의 상당히 이미지는 뭐 국민들도 상당히 호감도도 좋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작할 때는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좋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 청문회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혹이 다 해소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습니까? 예, 저는 뭐 거의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나 저나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로 보면 좀 설명이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사실은 다 깊은 고민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에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총리청문회를 19번 했어요. 19번 하면서 이렇게 정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이렇게 깜깜이
오로지 김민석 후보 내정자 입에만 매달린 그런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공산이 큰데 뭐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여야 나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을 방어해야 되고 우리는 제대로 된 공격. 청문회라는 게 뭐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김민석 후보 내정자의 그런 사적 채무 관계에 맹쾌한 그런 해명 그리고 청와대 석사학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한 그런 그 엑셀 자료 예. 그 자료 하나에 그냥 의지했던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타까워 안쉬운 대목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청문회라는 것은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후보자 내지는 그 진영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한 방을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야당이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해서 저희 후배들에게 제가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실망하셨나요? 뭐 실망까지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쉽고. 발로 안 뛴 것 같나요? 그렇죠. 어느 야당에게 집권 세력들이 청문회 뭐 준비 잘하라고 야당에게 뭐 자료 요청한 자료 그렇게 뭐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거든. 예. 우리도 옛날에 집권할 때 우리가 총리대에서 오면은 뭐 늘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이 이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신의 발품을 팔아가지고 한 방을 만드는 거거든. 그게 안 나오니까 좀 아쉽죠. 예. 자, 그 증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일단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 첫 청문회다라는 그 프레임의 이면에 왜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었냐, 누구의 잘못인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뭐 여당이 되어서 좀 이게 여당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입장일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우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 사적 채무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조직적인 팀플레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주진우 의원 혼자만 뛰는 뭐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역량이 부족한 것이죠. 예. 자,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사실 증명이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증인을 전 배우자를 하다 보니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이게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증인 채택이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 편안한 정말 편안한 그런 청문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당이 애초에 밝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주제를 택했고 거기에 증인 채택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증인 채택을 하나도 하지 못한 야당으로서는 판이 깔린 이 청문회에서 아무런 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예. 전략의 부족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당의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예 증인 없는 청문회를 작정했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만들기 위해서 네. 무리하게 애초에 증인 채택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걸 거두어들인 거 아니냐. 예. 저도 그 프레임에 나중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예. 특히 민주당은 그렇게 이게 여대 야소 전국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22대 지금 국회 원구성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해봤잖아요. 21대도 해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협상하다가 안 되면 끝까지 나름 해보다가 안 되면은 자기들끼리 또 원구성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1대 후반기 원구성인데 재선 국회의원까지 국회 상임위 위원장 전부 다 차고 앉으면서까지 국민의힘 삼선 의원들로 완전 그냥 한 명도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맡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또 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청문회 이 뭐 정인 창구의 전략도 제가 처음에 그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고 좀 지도를 했어요. 의원들한테. 이게 전체 부분은 사생활 영역이고 거기는 아무리 뭐 청문회지만은 말 못할 또 관계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 대려 그 코넬 대학교 보낸 그 자제분의 그 유학 자금 누가 됐냐? 그거면은
예한 송금하는 것은 전부 한국은행에 통보되게 되기 있으니 그 자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 자료 요구를 해라. 그걸 손에 쥐는 게 되려 만든 거지. 근데 하여튼 민주당은 그 빌미가 됐어요. 부실이 됐어. 그래서 지금 정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정인 참고인을 한 명도 또 안 내셔주는 민주당이 잘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이었던 전용기 의원의 이야기를 진짜 들어보니까 근데 전략부재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야당에? 그런데 야당의 청문위원들끼리 이 증인 채택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현장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됐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증인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야당답지 못한 전략의 부재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비교적 김민석 후보자가 좀 비교적 순항한 그런 청문회를 예상보다 쉽게 그렇게 좀 치른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야의 합의 없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지금 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내정자를 총리로 이제 지명하는 것은 이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국회가 절대적인 뭐 지금 이제 의석수의 우위를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첫 이재명 이제 정부의 초대 총리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청문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뭐 임명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김민석 지금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적 채무 관계 이것도 뭐 워낙 뭐 재산도 뭐 워낙 미미한 사람이 돼가지고 좀 뭐 이 부분은 그건 뭐 저는 지금도 한 6억이 사적 채무 관계를 이번에 소명은 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뭐 또 국회의원님은 다 경험한 출판 기념회 그 현찰 들어오는 그 통로를 또 이것 때문에 완전 원천 봉쇄 당하는 것도 그것도 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플 거예요. 막 그리저리 한다면은 상당히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전격적인 총리 이 지명에 대한 뭐 협조를 해주고 다음에 다른 걸로 가지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는데 국힘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하고 정부를 견제 비판을 하려면 국힘 자체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 쇄신이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야 말빨이 먹히는 겁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진짜 한방다운 한방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사실은 당내 상황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국민께서 더 곱게 정말 한방답다 뭐 이렇게 동의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상황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더 어려워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기왕에 총리 후보를 낙마시킬 만한 그러한 어떤 사안이 없다면 적극 협조를 하고 당내 문제를 잘 회복하면서 아마 이어지는 장관 청문회를 야당이라면 전략적으로 한번 노려서 야당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당이지만 저도 해보는 중입니다. 그 정홍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안대희 이제 대법관을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이 뭐 낙마를 했어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문창극 아시죠? 그분은 또 역사관 때문에 민주당이 집요하게 그때는 민주당이 진짜 많은 발품을 팔았어요. 그 꼼짝 달싹 하지 못하게 또 뭐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총리 낙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결론은 이 지금 총리 청문 절차를 가져가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은 대통령은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금 현재 내정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 여론인데 그 국민 여론을 지금 현재 이번 청문회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여론을 형성했냐 이걸 볼 문제죠. 그렇죠. 일단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또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대통령이 뭐 거죠. 지금 아무리 국회 입법 뭐 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뭐 과반 지금 의석이 넘으니까 과반 의결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국민 여론이 악화돼 있고 그러면 쉽게 임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 6억 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6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처가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소명을 했고 나머지 4억이 두 차례 출판 기념에 또 애 경사가 있어서 들어온 금액으로 했다는데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 약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뭐 납득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저처럼 별 큰 경력이 없는 뭐 그런 초재선 국회의원들과 차이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김성태 대표님과 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제 입장에서 보아도 뭐 이런 정도 한 5년에 걸쳐서 그런 출판 기념회 2회와 그 경조사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또 김민석 후보자 그런 어떤 뭐 정치 낭인의 시절도 겪긴 했습니다만 그 위상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정치인들은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납득이 될 정도의 뭐 그런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청문회장에서는 막 문제 제기를 해도 뒤에서는 뭐 저 정도 금액이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뭐 이장 전입이라든지 차명 부동산이 있고 차명 뭐 그런 뭐 재산이 금융자금이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제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터뜨리면 꼼짝달싹 못하는 건데 지금 논란된 부분은 이건 참 다만 이런 거였어요. 2002년, 2007년, 2008년 연속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지고 처벌받고 그것도 추징금 내고 법적 책임을 졌죠. 이렇게 쭉 해서 본인 나름에는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또 쪼개기 차입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근거를 남겨놓은 건데 뭐 이 부분은 본인도 이제 앞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에게 저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걸 또 이번에 남긴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18년 낭인 생활하면서 많이 쪼달린 사람이에요. 나는 좀 더 올 마지막 정도는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 고생은 하셨지만은 제가 18년간 낭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신세 좀 졌다. 여차 잘못하면 이건 뭐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또 공직자 재산 신고 또 위반으로 또 걸리고 뭐 그리저리 말 못한 사인도 있으니까 널리 해량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유념하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김민석 의원이 전혀 그럴 지금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한방 거리를 만들고 국민 여론을 확 땡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죠. 이 지점에서 한 말씀만 꼭 보태고 싶은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들 전체가 보면 야 국민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구나. 몇 억씩을 받아?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도 뭐 부모님을 국회의원 재직 중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이제 잠깐 그 경조사비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평생 갚아야 될 빚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이 마음에 항상 있고 뭐 이걸 언제 다 갚지? 그리고 사실 계속 그만한 어떤 애경사에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딱 들리는 금액으로는 국민 눈높이보다 엄청 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이상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다 평생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액수와 실질적인 것들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국민 여러분께 꼭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중들, 시청자들도 경조사비를 받으면 그것이 그냥 오롯이 수익처럼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분들한테 또 그만큼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기 마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새 정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보겠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 경험이 있는 정동영 후보자는 첫 출근길부터 비교적 큰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라는 이름을 바꾸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일단 부처 이름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동독을 괴뢰로 규정했던 것으로부터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전 독일부로 되어 있던 동서독 관계 관련 부서의 명칭을 내독부로 바꿉니다.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 말처럼 장관이 제시하는 방향성도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정부, 그리고 한 명의 장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일부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1시간을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명칭이 발표가 되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송미령 장관 유임, 환영하는 쪽도 있고 반발하는 쪽도 있고 특히 농민단체에서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 농망사법이라고 규정했던 그 법을 저도 대표 발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유임을 시키지?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알려지기로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아주 디테일한 질문까지 잘 그 답변이 준비가 돼 있고 일할 자세가 돼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에 관련 단체 또 국민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장관이 직접 한번 조율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임시킨 것은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그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초기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한 점과 그다음에 이 농망사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상처를 주었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실무적 의견이 첫 번째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하거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발견을 하고 이것은 어떤 실용 차원에서 한번 맡겨보는 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임시적 어떤 지명 이렇게 보고 아마 지켜보고 있는 또 농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뭐 그런 어떤 인선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농촌 출신의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탄생시킨 정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이제 국정 운영 지지율이라든지 국정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첫술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먼저 하는 게 총리하고 장관들 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만사하고 인사가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저분을 갖다가 이제 장관을 유임시키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이다. 한편으로는 통합이나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면면을 다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저기에는 그러면 송미령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내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란을 단죄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허리 말하는 맨소 법안이라든지 대법관 정원법이라든지 이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민주당 자기 친정 보고 먼저 올리라기보다는 특검 3법을 먼저 올리라. 이래가지고 단죄의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이제 장관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다 그대로 유임하면서 지금 국무회의를 이끌고 있는데 한 명 박성재 장관은 거기서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 중에는 내란에 가담한 그런 혐의로 앞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계속 불려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민영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판단해가지고 면죄부를 일찌감치 주고 장관도 유임시켜줬냐.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큰 의아심도 가지면서 그렇지만은 뭐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어찌 보면 농림축산부 장관으로서 좀 전에 그 농망사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을 단독 법안 처리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이 송 장관인데 그런 장관도 이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 포용하겠다. 예. 그 포용이 아마 민주당 내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반발에 이제 직면할 겁니다. 아마 이런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소위 양국관리법과 농안법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과 자연재해 보험법이죠. 이게 이제 농업민생사법이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워낙 강한 프레임이 걸려서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것이잖아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아마 통과를 시킬 텐데 그렇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워낙 그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어서 반대했던 여론도 만만치 않은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코드에 맞는 장관을 임명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켜서 이걸 처리하는 것, 이 정책적인 효과의 또 정치적인 이 어떤 효과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했던 사람이 그 장관이 이것을 찬성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이것을 반대했던 데는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국민 중에서 이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반대하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부수 효과를 결과적으로는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예.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임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도 해봅니다. 대국민 설득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네. 송민영 장관이 오늘 농망법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사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제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 예. 반대하던 장관에서 이제 찬성하고 추진하는 장관이 되는 셈이고요. 대국민 설득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여론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하마평이 좀 있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오르내립니까? 지금 이게 그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대선 기간 중에 운영됐던 선대위에서 저도 꽤 그 핵심적인 공보단장과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요. 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특히 지금 질문하신 이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전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를 경험해봤던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길래 이렇게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가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그 기자들이 저에게 취재를 통해 물어볼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이야기는 야, 잘 되려고 하는 집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래서 선거 때 이기려고 하는 캠프기 때문에 뭔가 전혀 혼돈이 없고 잘 통제가 되더라. 근데 지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만 해도 재선 의원이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직접 몰라도
워낙 제가 대변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자님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기자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은 얘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기자님들 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하여튼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 철통보안 인사군요. 오대영 라이브 TV 더 잘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은 예. 저 자리에 앉았던 계신 분이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예. 김병욱 의원도 또 지금 정무비서관 들어간다 그러고. 아, 오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네트워크 활용해가지고 한번 취재를 제대로 해보시면 알고. 오대영 라이브의 네. 단도직입에 상대했던 두 패널이 연속으로 정무수석과 그 정무비서관을 갔다. 대신 이제 지난번 이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사례를 보면은 검찰 출신에 대해서 민당 내에 상당한 반발과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조국도 전 장관의 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 대학에 계신 분을 모셔가지고 하니까 역시 그 한계가 있더라.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은 대략 검찰 출신이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다른 법조인 출신이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뭐 당내에 보면은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의 박균택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성윤, 이건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검찰 출신을 세워가지고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상당히 간접평을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날려야죠. 예.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뽑아들지 모르니까. 예. 오늘 박수현 의원 이 자리가 우상호 이제 수석으로 예. 가고 지난주에 저분도 또 금방 또 어디 갈까 봐. 예. 김병욱 전 의원이 또 정무비서관으로 간다고 예.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고. 예. 아마 그런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도 자리지만 결국 오대영 라이브 이 프로그램이 명품으로 아닙니다. 시간이 다 끝나서요. 예. 덕담 감사하고요. 예. 김성태 대표를 마주하는 상대여서 더 빛이 나지 않았나라고 제가 의미 부여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코웨이 아이콘 프로.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하고 원터치로 한 번에.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형사소송법을 보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됩니다. 체포 필요성을 판사가 엄밀하게 심사하도록 했고,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체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절차적 위법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체포 전에 나왔던 입장과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에 비춰볼 때 과연 합리적인 주장일지 그 판단을 법원이 조만간 내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김석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안마는 비렉스인 이유. 목부터 등, 허리 끝까지 부위별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마의 섬세함이 다르니까.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물류와 배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세방.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맛있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